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 데이터 센터 건립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데이터 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하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아직 데이터 센터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입증된 건 없지만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아파트 바로 옆을 지나는 특고압 선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 구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와 약 30m 떨어진 곳에서는 지상 8층, 지하 4층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데이터 센터 건축주가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김포시에 착공 신고를 했는데 김포시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인근 주민들이 수십 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데이터 센터 건립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축주는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김포시의 착공신고 반려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행정심판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 부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위치한 데다 지하 1m도 안 되는 깊이에 특고압이 매설돼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어이없는 허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주변에 이런 충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생명에 지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 현행법상 데이터 센터는 유해시설이 아닌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김포시 외에도 부천시, 고양시 등 전국 곳곳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립을 두고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데이터 센터로 인한 뚜렷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도 무작정 건축 허가를 반려할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영유아 시설 또는 주거지와 일정 거리를 확보하는 등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적인 부분과 정서의 간극이 있으니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법적인 것부터 이제 조율을 해야겠다. 저희 시장님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주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앞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가 경인선 지하화를 목표로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을 위한 선도 사업의 사업 제안서를 최종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업 제안은 경인선 역공역에서 송내역까지 5개역, 연장 6.6km를 구간하는 지하화하는 계획과 지상부지를 통합하는 개발 계획으로 부천시는 그동안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2조 원으로 제안서에는 철도 지하화를 통한 도시 문제 해결, 공간 구조 개편을 비롯해 폐선로 용지 활용 방안 등 4가지 계획안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으로 부천시가 제출한 경인선이 선정될 경우 오는 2027년 통합개발 설계 등 관련 사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1899년 개통된 경인전철은 부천시를 관통하는 지상철로로 도시 생활권 분리, 토지 이용 효율 저하,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오랜 세월 주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에 나선 아파트 단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율 윤곽이 드러나자 저마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할 때까지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일부 단지의 조합원 분담금을 추정해봤습니다.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재건축 시 350% 이하 용적률 구간에서 증가분의 10%를 공공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취재진은 선도지구 경쟁 블록 중 7호선 역세권과 가까운 한 곳을 골라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따져봤습니다. 2,400여 세대가 사는 A블록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약 39.7제곱미터, 여기에서 공공기업은 10%를 빼면 세대당 35.7제곱미터 정도의 대지 지분이 남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세대당 20.7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한데 세대당 대지 지분에서 빼고 나면 15제곱미터 정도가 일반 분양 몫으로 남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추정을 위해 일반 분양가와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과 800만 원으로 재건축 용적률은 330%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0%로 하고 사업비는 공사비의 25% 정도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7억 원이고 건축비는 2억 9,600만 원, 사업비는 7,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 8억 7,500만 원에서 건축비와 사업비를 모두 빼면 일반 분양 수익 5억 500만 원이 발생하는데 대지 지분 수익을 따져보면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이 약 3억 6,700만 원에 이릅니다. 조합원 분양가 7억 원에서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을 빼면 분담금 약 3억 3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담금은 향후 사업 기간과 건축 비용, 분양가 상승 등 변수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비가 상승하게 되면 분양 가격이 올라가겠죠.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조합원의 분양가도 따라서 올라가겠고요. 이렇게 되면 추가로 내야 될 분담금이 좀 커진다는 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입주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주비에 대한 것 등등에 관련된 금융 비용이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 통장 가입률이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입률은 65.7%로 처음으로 60%대로 추락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래를 포기하거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매칭 비율을 상향하는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정부가 입금액의 2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 개인 파산 접수율이 5년 전과 비교해 6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체 개인 파산 접수는 약 10% 감소한 데 비해 60대는 27%, 70대 이상 노년층은 65%로 각각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대한민국에서 노년층 개인 파산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등 관련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또 최근 5년 동안 지난해 기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57%로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지급은 저조하다며 미성년 자녀 인권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며 실전 투입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최소 200명 이상 군인들이 주둔지를 나서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하며 대화 속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참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 관리와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청년 기본 금융 지원 대상 조건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요.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기본금융 사업은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합한 것으로 기본대출의 경우 1인당 5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자동갱신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적용금리는 현재 4.9%로 시중 최저 수준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스템상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조례안은 인천시 교육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각종 디지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교육감의 책무, 안전점검과 디지털 재난 대비 훈련, 디지털 재난 고지와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 9,542명인데요. 경기도가 80만 9,8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4만 9,014명, 인천이 16만 85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7.8%인 141만 9,67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이 가장 많았고 화성, 시흥, 수원, 부천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조사됐습니다. 1890년대 경인철도 1호선 인천 구간을 건설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에서 인천 지역 국철 1호선 건설 과정과 운행 상황이 담긴 사진과 안내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진과 안내서에는 해리라이스 보스트윅의 손녀가 지난 2017년 한전에 2,500여 개의 사진과 문서를 무상으로 기증하면서 발견됐습니다. 해리라이스 보스트윅은 국철 1호선 건설 사업에 참여한 미국인으로 그가 사망했을 때 미국 언론은 한국철도 건설자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국철 1호선 인천 구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모습은 물론 미추홀구 숭이동 꼭대기에 있었던 근대 건축물인 알렌 별장과 경인철도 안내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한편 허 의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 작업을 거쳐 인천 자료를 더 확보해 전시할 계획입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축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악뮤 이수연이 참여한 개막작 김용환 감독의 연애 편지가 국내 최초로 공개되며 34개국 작품 122편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영화제 기간인 오는 26일에는 부천 아트센터에서 신카이 마코토가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OST 공연이 열리며 이어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는 사랑의 핫쇼핑을 상영합니다. 또 27일부터 이틀 동안 인재 발굴을 위한 애니 프리젠테이션과 장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홍보대사 솔라를 비롯해 장원영 배우, 윤상, 러블리즈 유수정 등이 심사위원을 맡은 비아프 2024는 오는 29일까지 부천 일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첨단 치안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6회 국제 치안 산업 대전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경찰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국민을 위해 함께 더 안전하게란 주제로 2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동수단과 로보틱스, 대테러 장비, 범죄 수사와 감식 장비 등 9개의 전문 전시관이 마련되고 인공지능과 사회적 약자 보호, 마약 탐지 기술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관련한 특별관도 함께 운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